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젝트를 단넷 기반으로 처음 만들어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프로그래밍 방법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윈도우즈 애저 프로젝트는 샘플 프로젝트들 중에서 방명록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방명록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웹롤과 워커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웹롤에 대한 것을 따로 설명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웹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ASP.NET으로 되어 있는 웹폼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접속하였을 때 방명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방명록의 목록을 출력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추가된 워커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이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올 수 있도록 테이블 서비스에 추가할 엔터티를 별도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NoSQL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이 NoSQL 데이터베이스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엔터티를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는 일치하는 데이터 엔터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정적인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것을 모델링하여 실제 테이블 스토리지에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테이블 스토리지에 어떤 자료를 저장할 것인지 정의를 하는 것이 테이블 스토리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포커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게스트북 엔트리라는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곳에 생성자에 파티션 키와 로우 키를 생성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파티션 키에는 전체적인 데이터 테이블 내에서 큰 영역으로 데이터들을 나누어 놓는 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파티션 안에 실제 레코드에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파티션의 경우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방명록의 경우 하루에 하나의 파티션을 사용하도록 파티션 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나누어서 저장하도록 그렇게 파티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티션을 한 이후에 각각의 레코드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의 t값을 이용해서 고유 아이디를 만들고 그것을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프로퍼티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속성들, 컬럼들을 지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메시지와 방명록에 글을 남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URL인데 이 URL은 블럽 스토리지의 URL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할 워커롤에서는 이 블럽 스토리지의 URL을 읽어서 처리를 한 이후에 썸네일 URL에다가 다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Link to Entity, Link to Data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컨텍스트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을 때 테이블 서비스 컨텍스트라는 애저 스토리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성자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애저 스토리지의 엔드포인트 URL과 접속할 때 필요한 고유 키값을 담을 수 있는 클래스를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Link to SQL이나 엔터티 프레임워크랑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대한 쿼리 집합을 얻어올 수 있도록 속성을 하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테이블 모델이 처음에는 실존하지 않는 테이블 모델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생성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타입 생성자, 즉 정적 생성자에다가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 데이터를 얻어오도록, 접속 정보를 얻어오도록 한 이후에 테이블 모델을 최초에 한 번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선 최소 한 번의 초기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후에라도 테이블의 컨텍스트가 내용이 바뀌거나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클라우드상에 배포가 되었을 때 이 과정을 거쳐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적 생성자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에서 설정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클라우드 패키징 안에 들어가는 파일들 중에는 웹.config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앱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 모델로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파일들은 클라우드로 배포를 하고 난 이후엔 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고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여러 롤 인스턴스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은데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윈도우 애저 라이브러리에 제공하는 해당 API를 사용해서 설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용합니다. 테이블 모델을 만들게 한 이후에는 실제로 컨텍스트를 초기화하고 연결을 성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적당한 API들을 여러분들 재량에 맞추어서 코딩을 해서 넣으시게 되면 됩니다. 보통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의 내용을 확정짓기 위한 용도로 쿼리어블 대신에 이너머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반환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스트북에다가 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현재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삭제 기능이나 다른 복합적인 쿼리 기능을 여기에다 넣으셔도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웹롤에서 우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실행해서 이 샘플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윈도우즈 애저 게스트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름과 메시지 그리고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화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깨진 그림으로 나타나는데요. 윈도우즈 애저 데이터 테이블 스토리지에 있는 내용을 바인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컨트롤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그리드에서는 템플릿으로 이것을 정해 놓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객체로부터 데이터 소스를 얻어와서 각각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평가하는 값을 이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실제 코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적으로 스레드의 동기화를 주관하는 하나의 잠금 클래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가 초기화되기 전까지는 페이지에 요청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잠시 홀드 시켜 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스태틱 변수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려고 하였을 경우엔 블럽 스토리지와의 연계를 위해서 저장소를 초기화하게 되고 그리고 블럽 스토리지의 레퍼런스를 얻어서 실제로 객체를 만든 다음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블럽 스토리지의 고유 URL을 확인을 해서 게스트북 엔트리,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테이블 스토리지에 새로운 객체를 추가해서 레코드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나중에 워커롤과의 연계를 위해서 큐스토리지도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큐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애저 내에서 여러 역할들, 즉 역할들 안에는 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수의 인스턴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스턴스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큐스토리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큐스토리지는 사실 치킨게임과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먼저 처리한 인스턴스가 먼저 소유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제어할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처리하는 핸들러가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통지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스트북 이미지를 업로드했던 이미지를 별도의 워커롤이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큐메시지로 그것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이곳에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넣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사이즈의 데이터가 아니라면 약 64KB 이내의 데이터를 보내실 것을 권장을 하고 여기에 XML이나 혹은 여러분께서 편하신 포맷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문자열은 물론 바이트 배열로 되어 있는 어떤 블럭 데이터까지도 이곳에 통해서 보내실 수가 있고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인스턴스가 그것을 처리해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방명록에서는 이것을 이미지 압축을 위해서 크기 줄이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샘플에서는 타이머를 하나 두었고요. 참고로 이 타이머는
일반적인 타이머는 아닙니다. AJAX 패널로 되어 있는 것을 타이머를 이용해서 수시로 고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데이터 저장소를 초기화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은 이 메서드 안에서 Initialize Storag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장소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저장소에 실제로 컨테이너가 존재를 하는지, 즉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로 검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모든 저장소 API들의 공통적으로 create if not ex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암묵적으로 저장소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들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기능을 건너뛰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워커롤을 하나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워커롤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데이터를 이미지를 가공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웹롤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면 웹롤에서 처리하는 중간에 이미지를 바로 가공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처리를 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원활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워커롤로 인스턴스를 하나 더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리량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VM을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패브릭 컨트롤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복합적인 기능들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커롤의 실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진입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C샵에서 혹은 C++에서 여러분께서 메인 메서드를 프로그래밍 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비헤이비어입니다. 이제 윈도우즈 애저에서의 워커롤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내부에 있는 코드를 빌려와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미리 정의된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바로 클라우드 큐와 블록 컨테이너 클라이언트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무한 반복 루프를 타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기다리고 처리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큐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얻어오는데요. 큐 스토리지에 들어있었던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얻어와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웹롤에서 보낸 메시지를 규칙에 맞는지 검사를 한 다음 분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썸네일로 처리할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온 다음 블록 컨테이너에 실제로 처리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업데이트 이미지 썸네일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 소스 클래스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그 클래스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웹롤과 워커롤이 같은 엔터티를 사용해서 자료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워커롤의 과부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다른 의미로는 조금 시차를 두고 과잉 경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커롤 스레드 자체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에는 약 1초에 한 번씩 슬립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워커롤에서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트레이스 기록을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초 이후에 다시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run 메서드는 while 루프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실행이 고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재시작이 되도록 패브릭 컨트롤러에 의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윈도우즈 애저 버추얼 머신 자체가 내부적으로 재부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onStart 메서드에 대해서 잠시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혹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Configuration Setting Publisher라고 다소 이름은 길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애저에 서비스 데피니션과 서비스 환경 설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데피니션은 모델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거의 불변입니다. 즉 VIP 교환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 인프라를 다시 만드시기 전까지는 그러한데요. 이러한 것을 좀 더 유동성 있게 설정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을 중간에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설정에 대한 교체 사실을 이벤트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교체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클래스에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가 강조 표시한 이 코드 스톱 자체는 계속 복원을 하고 계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코드를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앱이 실행이 되기 위한 제일 처음 위치에서 보통 설정이 되는 것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웹앱을 설명드렸는데, 웹놀에서는 다시 가겠지만 글로벌 ASX와 같이 첫 시작에 실행이 될 수 있는 컨텍스트를 하나 잡고 그곳에 지금 제가 가리킨 이 코드를 배치를 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이 코드를 넣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프레임 컨피규레이션 세팅 메서드를 호출해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개발자 패브릭에서도 이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코드 없이 실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능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실행이 중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토리지 저장소 초기화가 완전하게 완료가 될 때까지 온스타트 메서드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정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인스턴스가 시작되지 못하고 비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디버깅을 해보시는 것이 실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놀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해당되는 코드를 이와 같이 설정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전파하도록 하는 코드를 글로벌 ASX의 애플리케이션 스타트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가장 서두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코드입니다. 스토리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프로젝트 내용은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 웹롤과 워커롤 사이에 큐 스토리지, 블럽 스토리지, 테이블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쪽의 롤을 모두 활용해서 적절하게 프로그래밍한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패키지를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의 값을 변경하거나 약간의 조율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이 패키지에서 설정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실제로 배포할 때 CSPKG 파일과 더불어서 CSCFG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커넥션 스트링에 샘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Your Account Name이라고 하는 이 플레이스홀더를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애저 테이블 스토리지의 계정 정보로 변경하고 클라우드 패키지를 퍼블리싱해서 올리시면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윈도우즈 애저로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설정들은 이곳에 모두 기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패키지를 매번 새로 디플로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모로 작업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테이블 스토리지와 연결 혹은 블럽이나 큐 스토리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 연결 문자열에 실제로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을 잠시 살펴보면 manage.windowsazure.com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스토리지를 하나 생성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하나 있는데요. 임의로 하나의 스토리지를 더 증설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를 증설하실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오 리플리케이션, 지역간 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윈도우즈 애저 초창기 때에는 특정 데이터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복제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으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모자라다고 전반적으로 요청이 많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간의 복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지오 리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오 리플리케이션이 윈도우즈 애저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더 많이 나가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테스트 절차를 거쳐서 안정성을 보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켜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Create Storage 어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스토리지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였으면 접속해서 Manage Key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중에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려는 액세스 키를 하나 택하셔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설정 파일로 이동해서 어카운트 키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키값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이름에는 서비스의 이름을 참고해서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서는 타이틀에 있는 이 이름을 카피해서 아이디로 사용을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결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아래쪽에도 붙여 넣습니다. 지금 작업한 것이 웹롤의 연결 문자열이었고요. 동일하게 워커롤에도 설정을 붙여 넣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패키지를 빌드하시고 배포를 하면은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성이 돼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포할 때에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패키지 혹은 게시 버튼을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게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수동으로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제작할 때에는 서비스 컨피규레이션을 클라우드냐 로컬이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으로 택하실 것인지는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또 얼마든지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컨피규레이션 자체는 여러분께서 디버그 버전 혹은 릴리즈 버전으로 코드를 빌드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권장드리는 설정을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에 배포할 때에는 실제로 클라우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시는 것이 편리하고요. 또한 빌드 컨피규레이션의 경우 최상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릴리즈 빌드가 추천이 됩니다. 디버그 빌드는 서비스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진단 기록 등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땐 유리합니다. 그 외에 서비스를 배포하고 난 다음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원격 데스크탑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에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사용하시려는 인증서와 함께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의 만료기간 등을 지정하시고 빌드를 하시면 패키지가 완성이 됩니다. 보통은 이 옵션을 꺼놓고 곧바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안상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프로젝트 혹은 패키지를 빌드하던 도중에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정리 기능을 이용해서 솔루션 전체 혹은 프로젝트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빌드를 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서비스 패키지 파일을 실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XML 파일이 설정입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고 난 이후라도 이 설정 파일은 다시 변경해서 실제 클라우드 배포 때 다르게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배포하실 때에는
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 만들도록 지정을 하고요. 커스텀 크리에이트에서 사용할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시고 서비스 패키지를 직접 바로 전송하도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패키지에는 제가 방금 만들었던 패키지 경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해서 서비스 패키지 파일과 XML 파일을 지정하고 배포하려는 환경을 선택을 한 다음 실제 배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배포와 초기화 프로비저닝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잠시 더 기다려 주시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